한 젊은 대학생이 이제 막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그는 여름 한철 읽을 책들을 찾아 대학 서점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 책더미 속에서 묘한 표지의 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마음을 끌던 그 책을 가지고 돌아와 읽기 시작했는데 읽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젊은이는 그 책이 어머니로부터 전이된 죽음에 대한 강박, 그 상처를 명상하게 해준다는 걸 깨닫습니다. 1417년 1월 겨울 독일의 풀다 지방, 한 책 사냥꾼이 수도원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책 사냥꾼은 자신이 모시던 교황 요한네스 23세가 쫓겨나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의 관심은 수도원에 있을지 모를 책에 쏠려 있었습니다. 교황의 비서이자 필서가이며 인문학자였던 그 책 사냥꾼에게 수도원의 도서관장은 출입을 허락했고 마침내 그는 찬연하게 빛나는 라틴어로 필사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데레룸 나투라,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루크레티우스. 그 대학생은 40년 뒤 그가 여름 한철 읽었던 그 책의 운명을 다룬 저서를 발표합니다.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책 사냥꾼에 의해 재발견된 그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바뀌었다고. 저자 스티븐 그린블렛은 바로 이 책이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꽃피우고 근대의 문을 열어젖힌 세상을 바꾼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저는 최근에야 읽었습니다. 이 책은 1417년 근대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입니다. 원제는 The Sua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일탈 혹은 껴난 것 이라는 의미이고요. 이 원제와 관련해서는 또 뒤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의 번역 제목이 훨씬 흥미를 당기는 제목으로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책의 지식이 방대하고요. 그 지식들을 잘 엮었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뒤에 이 참고문헌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굉장한 책인데요. 먼저 저자 스티븐 그린블렛은 셰익스피어 연구로 저명한 그런 연구자이고 또 영문학 앤솔로지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몇 권의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1417년 이 책 이외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은 셰익스피어의 전기인데요. 세계를 향한 의지,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되었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정기적 사실을 추적하면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일종의 셰익스피어 평전이자 연구서인 것 같고요. 또 한 권은 비교적 최근의 작품인데요. 폭군입니다. 역시 부제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배우는 권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권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셰익스피어 작품을 정치라는 프리즘으로 분석한 저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1417년 근대의 탄생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어서 이 저자의 이 두 권의 책도 더 구미가 당깁니다. 저자는 오랜 공부와 연구를 한 학자이지만 대중적으로도 이야기를 잘 쓴다고 할까요? 그런 역량을 가진 저자인 듯 보입니다. 이 책은 2011년에 발표되어서 2012년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의 상을 수상했고 또 전 미국 도서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책입니다. 최근에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는 중이라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요. 이 책은 본격적인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룬 책은 아니지만 15세기 초 인문학과 당대 시대의 분위기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가닥을 잡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책 사냥꾼이라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실존 인물 포조 브리촐리니의 정기적 사실을 짚어나가면서
당대를 조망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닥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닥은 책 사냥꾼 포조 브리촐리니가 발견한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가인 루크레티우스의 유일하게 남아 전하고 있는 철학서사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와 얽힌 책 이야기와 또 그 책의 운명에 관해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책 사냥꾼의 헌팅 대상이 되었으며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 새로운 탄생, 즉 근대로 이끌며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는 건지 그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가닥은요, 이 책이 시간의 이빨이라고,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의미이죠. 시간의 이빨을 견디고 다시 세상에 드러난 후에 세상은 이 책, 그리고 이 책이 기반하고 있는 그 철학의 내용들이 어떤 인물들에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인물들이 이 책을 탐서했는지, 그런 수많은 인물들, 일화들,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시대의 선구자들, 희생자들, 그리고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국면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떤 울림이 있거든요. 먼저 포조 브리촐리니는 피렌체 근교에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난 실존 인물입니다. 특히 당대는 그러니까 인쇄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문서나 문헌을 일일이 필사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포조는 자신의 서체를 개발해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무엇보다도 읽기 쉬운 필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필체로 이미 필사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8명의 교황을 모신 비서였습니다. 주로 문서 담당을 한, 또 말년 5년 동안은 피렌체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조보다 한 세대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나 또 예술, 고전 문헌 등을 찾아 나섰던 그야말로 책 사냥꾼의 시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선구자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같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책 사냥꾼으로 수많은 어떤 고전들을 발굴을 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키케로의 서한집 등을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편지 쓰기 붐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책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 해박해야 하고 또 책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또 한 가지는 재력입니다. 희귀하고 또 귀한 책, 주로 이제 고대 문헌들이니까 파피루스라든지 아주 고급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필사본들인데요. 그런 문헌들을 산다든지 또는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돈이 있어야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거라서요. 고대의 그런 문헌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 가지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그 중세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도서관들이 있었고요. 그 장미의 이름, 움베르코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시대적 배경도 이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엄격한 계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겠죠. 또 더더군다나 수도원의 도서관까지 들어가려면요. 그래서 포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서 책 사냥꾼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조는 이 외에도 여러 권의 저서도 있고 이런 인물인데요. 어쨌든 그가 발견한 이 한 권의 책의 발견과 그것을 알림으로써 이 저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1417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포조는 교황 요한 23세, 요하네스 23세라고도 하는데요. 교황의 비서로서 1415년에 독일의 콘스탄츠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는 독일 남부 콘스탄츠에서 열린 중세 최대의 종교 회의였는데요.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교회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통일을 이야기했던 그런 회의이고요. 결국에는 교황 요한네스 23세에는 폐위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고요. 요한네스 23세 같은 경우는 피렌체의 메디치가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교황인데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속세의 권력, 즉 황제의 권력과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 간의 기울기가 더욱더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 복잡한 유럽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종교회의라서 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독일의 한 수도원을 방문하게 된 거죠. 풀다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 역시 또 어마무시한 거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744년 이 풀다 수도원 건립은 실질적인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이 베네딕트파 수도원은 도서관의 규모도 엄청나서 1417년 1월 겨울 독일의 풀다 수도원에서 포조는 찬란한 라틴어로 쓰여진 필사본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책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던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로 알려진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조는 필사가로 하여금 그 책을 필사해서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그 필사본은 현재로는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또 포조가 필사한 그 필사본 역시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이 필사본은 그 여백 개의 수많은 주석들, 그다음에 메모들이 가득한데요. 이 필적을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필적의 소유자는 바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키아벨리의 필사본이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생전에 이 책 또는 이 책의 사상의 근본인 에피크로스에 대한 단 한마디 말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처신했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빽빽한 주석과 메모를 통해서 이 책을 탐서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인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2012년도에 강대진 교수의 번역으로 이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총 7,400행으로 된 일종의 철학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책은 그냥 곁에 둬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은 한마디로 에피쿠로스 철학의 정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누구입니까?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소요 학파라고 하는 또 스토아 학파와 함께 주요한 학파를 이루던 바로 그 철학자인데요. 이른바 원자론과 쾌락주의자로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저서를 남겼다고도 하는데 전해지는 것은 단 3통의 편지와 40여 개의 금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역시 번역서가 있습니다. 문지 스펙트럼으로 나와 있는 일종의 문고판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쾌락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후 약 200년 뒤에 기원전 1세기 루크레티우스라는 시인이자 철학자가 에피쿠로스를 기리고 그의 사상을 계승하여 시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루크레티우스 또한 알려진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나중 문헌에는 자살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그 역시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가 붙었다 흩어지는 그런 운동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이런 기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1417년 근대의 탄생의 원 제목이 더 수어브 일탈,
비껴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수어브가 라틴어로는 클리나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자연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의 차이를 가르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다네요. 원자와 원자가 서로의 길이 아니라 약간의 우연으로 어긋남, 비껴남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어떤 운동,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그린블렛은 이 책이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 그리고 15세기 피렌체 인문학자 호조 브리촐리니의 우연 혹은 불가사의한 만남이라고 스티븐 그린블렛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철학적 배경하에서 말해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배척당한 것에는 그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과 함께 그가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시는 인간사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무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사 자초지종에 관여하는 그런 기독교 신과는 애초에 맞지 않는 사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악으로 심판받는다는 기독교적 윤리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하고 자족적이며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의 근본인데요. 그런데 이런 쾌락주의라는 것이 어떤 성적인 방종, 또 쾌락의 탐닉이라는 어떤 불온한 덧씌우기가 이루어진 것은 기독교 세계가 주류가 되면서 결국은 에피쿠로스 사상은 이단이 되어 땅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은 바로 이런 사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 책의 첫 문구는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의 어머니시여 생명을 주는 베누스시여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베누스는 비너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미와 사랑의 여신이고요. 이 베누스의 생명과 관능에 대한 찬미와 관련해서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세 점과 함께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저도 이 보티첼리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보티첼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관련된 도서를 읽고 나중에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 보티첼리는 베누스와 관련해서 세 개의 그림을 남겼는데요. 베누스의 탄생, 봄, 그리고 베누스와 마르스라는 이 세 점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쟁적으로 분분하고요. 특히 루크레티우스의 이 책과 보티첼리의 이 그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언급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나중에 보티첼리에 대한 미스테리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사정이 이러했기에 에피쿠로스와 그 사상을 시로 정리한 루크레티우스의 이 책은 하마터면 영원히 시간의 이빨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1516년에 가톨릭 교인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목록에 이 책을 집어넣었고요. 그것은 196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포조에 의해서 중세의 수도원의 적막함에 묻혀있던 이 책은 세상으로 다시 나왔고요. 은밀하게 필사되고 읽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보다 정확한 말은 세상 또한 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단 심판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교회의 개혁의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크레티우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의 목록만으로도 그 책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마다 상세한 일화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목록만 간략히 언급하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들어있고요. 세익스피어, 몽테뉴, 특히 몽테뉴의 그 에세이는 이 루크레티우스의 글과도 아주 유사한 그런 그 상동성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화가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영국과 대륙의 철학자들,
프란시스 베이컨, 토마스 홉슨, 그 다음에 과학자들, 뉴턴, 아인슈타인 등 하여튼 현대에 와서는 바로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이 기본 철학이 주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것은 특히 18세기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그러니까 미국의 파더들 그 파더들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이 바로 이 책에 심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여하여 건립한 새로운 나라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복 추구권까지 보장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띈 국가입니다. 이단 심판이 횡행하고 참혹한 징계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사례들을 보면서 치가 떨릴 지경이었는데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언급하자면 영국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노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상은 이 스티븐 그린블렛의 이 책에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되지만 이른바 철학적 익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범신론과 지동설을 설파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를 가만히 뒀을 리가 없습니다. 나폴리 교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추방했고 수년을 방랑하면서도 일종의 도피를 한 셈인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아주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1592년 브루노는 다 그 해에 체포되어 이단자들을 주로 신문했던 나부로 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브루노는 약 8년간 끔찍한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1600년에 이단으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주장을 꺾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참혹한 처형을 당합니다. 말하기도 참 꺼려지는. 그래서 지식의 순교자로 여겨진 브루노는 1899년 빅토르 위고와 헨리 입센 또 바쿠닌 등의 지식인들이 그를 기려서 로마의 캄포테 피오레 광장에 동상을 세웁니다. 그 동상에 새겨진 문구는 그대가 불에 태워짐으로 시대가 성스러워졌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문구고요. 이 책에서는 그대의 몸에 지펴진 불로 시대의 미래가 밝혀졌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조르다노 브루노와 대비되는 근대의 주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학적인 견해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티븐 그린블렛의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언제 갑자기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